청정래 탄핵은 국회 권한대 윤 비상계엄도 대통령 권한. 권성동 국정혼란 주범은 이재명 세력. 방탄 위해 의회 독재. 트럼프의 관세 전술이 글로벌 무역을 재편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모든 철강 알루미늄 수입품의 25% 관세 공식 발표. 트럼프 철강 알루미늄 제품 25% 추가 관세 대통령령 서명. 일본 제품도 관세 대상인가? 예외 없다더니 호주는 면제. 트럼프 관세 전쟁에 엇갈린 코드 반응. 변화 전략과 전술 로드. 이것이 푸틴이 전쟁에서 결코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등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청정래 탄핵은 국회 권한. 그것 때 윤 칸은 비상계엄도 대통령 권한이라고 맞대응한 제목을 냈습니다. 뉴시스에서 2월 11일 발표한 보도한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 도중 국회 소추위원 청정래 법사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설전했다. 간첩법 두고 반대 안 해. 중국인 문제되니 보류. 이렇게 서로 대응하는 그런 설전을 벌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소추위원장이 줄탄핵, 예산, 입법 폭거가 국회 권한이라 했다며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점을 말씀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이런 위헌적인 법들, 핵심 국익 침해하는 법들을 일방적으로 신속하게 국회에서 그렇게 많이 통과시켜 놓고 왜 이 간첩법에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계속 심사숙고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여야 합의를 다 해놓고 중국인 문제가 생기니까 갑자기 야당에서 보류한 걸 다시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제 문제가 됐던 것들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중계가 되면서 수면 위로 다들 드러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소위 간첩법은 간첩법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98조 개정안을 일컫는다. 이게 상호주의에 맞는다면은 중국이 우리나라 그 국민을 간첩으로 체포한 적이 있는데 동일한 그런 거야 되겠죠. 국회 법사위는 앞서 지난해 11월 14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이후 민주당 일각에서 속도 조절론이 제기돼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속도 조절론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네요. 노정명 민주당 원내 대변인 악용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의원 줄 친중 간첩이 있어도 너무 많기에 간첩법을 뭉개고 있더라고 제가 그렇게 비유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권성동 국정혼란 주범은 이재명 세력, 방탄위의 의회 독재, 이러한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죠. 이미호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2월 11일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어, 위기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로 바로 이재명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8개의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 형이 확정되기 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 정치적 모반이라고 지적했는데 이게 내란이죠. 임기 단축 각오로 개헌, 이 때리며 개헌 띄우기. 에, 권성동 의원이 이렇게 이재명을 공격하지만은 이 속내는 개헌 띄우기다. 이게 이제 읽히입니다. CBS 노컷뉴스 이은지 기자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겪는 정치 위기 근본 해결책은 개헌, 분권형 개헌 제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 등
이 윤계엄 납득 불가 조치라면서도 왜는 따져봐야 민주당 향해 의회 독재 입법 폭력 헌정 파괴 공세 이런 것들이 내각제 개헌 의도는 아닌지 고개를 의심해 좀 봐야 될 그런 대목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일반 이 품질에서 나온 얘기를 제가 충분 조건 논리로 표현을 해본 건데요. 논리를 좀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임의적 행동 또는 작업들을 한다면 그렇다면은 불량 발생 확률이 꽤 높아질 것이다. 왜냐하면은 규정 표준 미준수를 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원인이 돼서 근본 원인이 돼서 그 불량률이 높아졌다고 한다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다른 결과는 뭐냐? 어, 시정조치,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죠. 이런 사고방식으로 제가 아이소 심사 이런 거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꼭 기업 경영 뭐 이런 데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앞에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 이거죠. 윤칸이 만약에 윤칸이 계엄 선포를 한다면 그 원인은 여기 생략하겠습니다. 많이들 부정선거하고 그다음에 간첩 세력 이것이 핵심적인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러면 국회는 윤칸을 탄핵 및 내란 음모죄로 단죄하려 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거대 야당의 정부 전복 기도가 그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근본 원인이 맞다고 그런다면은 재발 방지 대책은 뭐냐? 상권 분리 이 현 제도에 자정 장치가 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허구한 날 싸우고 세력 싸움하고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게 민주주의 제도의 한계라고 한다면은 뭔가 자정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정 장치가 뭔지는 제 둔한 머리로서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진 않지만은 뭐 현재 민주제도의 한계는 상권 분립 외에는 없죠. 언론은 그거는 사실은 제사의 권력이라고 그러지만 그거는 아니었다고. 이번에 하나 중간에 자정장치 중에 하나가 작동이 된 게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것을 못 느꼈는데 그게 뉴스에 어저께 좀 소개가 됐는데 그게 일부 자정장치에도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국민소환제 뭐 이런 것들 가능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국민소환제의 1호 대상은 이재명이다라고 얘기하는 뉴스도 있죠. 트럼프의 관세 전술이 글로벌 무역을 재편할 수 있습니다. 분석가들 더 코리아 타임즈에서 했는데 지금 트럼프의 그 관세 전략은 정책은 전술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위험 수준이 너무 높다고 판단되면 글로벌 공급망 후퇴 또는 미국 시장에서 분리하려는 국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막 경고는 경고. 그럼 뭐 미국은 미국 자체 내에서도 그냥 돌아갈 수 있는 나라니까 뭐 그렇게 큰 신경 안 쓸 거라고 봅니다. 더 넓은 규모, 전면적인 관세가 부과될 경우 수입품에 3조 달러 이상의 영향을 미친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 중 하나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데 WTO 가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는 외교관계위원회 무역정책 담당 펠로우인 이누 만학이라는 사람이 의견입니다. 사과 카드를 흔들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한테는 익숙치 않은 용어여서 찾아봤더니 계획, 시스템, 상황 또는 수행이 중단되거나
종료될 수 있는 작업을 의미한다. 관세 지금 전술이 애플 카드다 이런 얘기죠. 사업이나 계획을 망치다라는 표현이다.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트럼프 모든 철강, 알루미늄 수입품의 25% 관세 공식 발표. 또 코리아 타임즈 2월 11일자 보도입니다. 한국 및 기타 수출업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 한국 3월 12일부터 적용, 해당 국가들 한 달간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보겠다는 뜻도 있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향후 이틀간 관세인 상호 관세를 발표할 또 계획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작년에 2,835만 톤의 철강 제품을 수출했는데 미국에 277만 톤, 10분의 1 이하네요.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게 뭐 많이 수출도 안 하네요. 중국이 많이 수출하겠죠. 그리고 여기 또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등에도 이제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또 추가 보도가 있습니다. 트럼프 철강 알루미늄 제품 25% 추가 관세 대통령령 서명 일본 제품도 관세 대상인가 일본 측에도 이런 우려의 뉴스를 TBS 뉴스에서 냈습니다. 일본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2022년에 일본에서 철강 제품에 대해 연간 125만 톤까지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무관세 범위를 두고 있었다. 아까 우리가 2000 아니야 270 몇만 톤이니까 우리가 약 더 많이 그 수출을 했던 거죠.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 등 값싼 해외 수입품으로 타격을 받아온 미국 내 철강을 관세로 부활시키겠다며 다른 나라에서 오는 것은 필요 없다고 강조했고 다른 나라가 보복 조치를 취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뉴스에 와다나베 료치 미주 스미토모 상사 워싱턴 사무소 조사부장은 견해로서 1차 트럼프 행정부는 1962년 통상확대법 232조에 근거해 약 9개월에 걸쳐 철강 알루미늄 수입을 조사 이후 정권은 미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관세를 발동했었다라고 추가 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예외 없다더니 호주는 면제, 트럼프 관세 전쟁에 엇갈린 코드 반응, 김휘연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2월 11일 보도했습니다. 호주는 면제 검토한다. 코드라는 게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인데 희비가 엇갈렸다. 그래 트럼프의 얘기는 호주는 몇 안 되는 미국의 무역 흑자 국가이다. 미국이 더 판다는 얘기네요. 이게 핵심일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비행기를 많이 사주기 때문에 호주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검토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인도를 무역에 있어 매우 큰 악당이라며 관세를 통해 불균형을 바로잡겠다고 공언했었다. 인도는 2024년에서 2024년 회계연도 기준 미국을 상대로 320억 달러, 약 46조 6조 원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코드가 아니라 호주는 트럼프 1.0 때 확실한 반중 노선을 보여줬다고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에도 친중국 매국 정치인 이 뇌물의 뇌물을 먹어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포섭된 그런 국회의원들 이런 것들 다 잡아냈죠. 2차적으로 미국이 무역 흑자국임이 다르다. 한국이 당한 것은 친중 세력이 강하다는 것이다. 윤칸이 외롭게 추진해 왔다고 저는 봅니다. 더욱이 그런 윤칸이 탄핵 재판을 현재 받고 있으니 한국을 봐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사진은 캐나다의 온타리오주 해밀턴에 있는 아르셀로미탈 토바스코 철강 생산 공장의
강철 코일들이 쌓여 있는 것을 소개하는 그런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전략 전술 노드로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왜 그 관세 그 전술이라고 했는데 저는 전략이라고 보고요. 중국 제조 2030 및 1대1로 죽이기가 목표다. 어, 전략은 메이드 인 USA 반중 동맹 무역 적자 해소다. 제가 말을 잠깐 실수했네요. 전술이 이제 관세죠. 그리고 전략과 전술의 병행 과정은 어, 그 외국 기업들, 예, 한국, 일본 등 미국 내 공장에서 생산해라. 이런 거 있는 거, 이런 걸 집어넣어 봤고요. 전술은 이번에 관세 매기는 거, 그리고 미국 세일가스 및 무기 수출, 요걸 추가로 넣습니다. 전술에. 충분 과정, 이것은 왜 이런 전술을 하냐? 국가안보, 미국 내 일자리 증가, 달러 패권 유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하면은 미국의 현재 전략 전술 노드를 가 이거 아니겠느냐? 남들한테 설명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푸틴이 전쟁에서 결코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안나 냄초파가 데일리 비스트에서 2월 10일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전장에서 한쪽 다리를 넣고 의적을 했는데 한 달 만에 의수를 받은 후 한 달 만에 다시 전선에 나간 나이든 군인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가냐? 우리 젊은 애들이 향후 살아야 될 이 땅에 젊은 애들이 나가서 죽을 순 없다. 아주 감동을 주는 그런 뉴스인데요. 하사관인 모양이네요. 이름도 헐크 뭐 이런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뭐 약간 더 젊은 것 같은데 뭐 영화 배우만큼 이렇게 잘생긴 사람인데, 아킬레스 연대 사령관 유리 페도렌코는 무기를 손에 쥐고 있는 것 외에는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고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리 페도렌코 사령관은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아킬레스 연대를 창설했다. 법을 존중하고 술을 마시지 않으며 항상 동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입니다. 페도렌코는 데일리 비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부상을 입었지만은 건강상의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 침공 첫날부터 군대에 입대했다고 말했다. 당신의 가족, 도시, 국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무기를 손에 쥐는 것이다라고 인터뷰에서 답변을 했답니다. 트럼프,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전쟁 종식을 위한 푸틴과 여러 차례 통화 주장, 다니엘 벨람이 유로 뉴스에서 2월 10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멈추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매일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에서 매우 심각합니다. 저는 이 망할 일을 끝내고 싶어요라고 트럼프는 금요일 에어포스 원에서 말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또 기사가 있는데 특사가 우크라이나로 간다는 게 보도가 또 있죠. 20일 날 제 기억으로는 NTD 이브닝 뉴스 풀 보드캐스트 2월 10일 날인데 이 보도한 내용의 제목들을 제가 쭉 가져왔는데요. 어, 보통 보아에서도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이 소 제목마다 이렇게 따로따로 뉴스를 하는데 저도 꼭 이거 방식으로 된 것 같아 버렸네요. 그렇게 되는데 그 제가 의미를 두고 싶은 것은 내 것이 미디어 대신 새로운 미디어에 관심이 더 간다. 이런 말씀. NTD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NTD 코리아도 들어와 있고 약간 저기 보수적인 보수다 진보다 이런 걸 떠나서 보수 쪽을 옹호하는 그런 대로 알고 있습니다.
뭐 굵은 글씨 표시한 것이 이제 관심 있는 더 관심 있는 사항인데 가자지구 소유권 분쟁 속에서 이집트 지도자들을 만나다. 가바드 화요일 상원 표결 예상. 그 다음에 트럼프 철강 관세에 관한 행정명령 서명 주정부 센론에 대한 폭탄 위협 규탄. 그 중국 예술단이죠. 셴윈 트럼프 행정부 국세청 요원들이 추방을 돕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들. 그래서 한마디로 미국에 돌아가는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제목들이 될 것 같습니다. 보안뉴스 제재 위반 지역 불빛 포착 야간 작업 정황 2025년 2월 11일자입니다. 위반 지역 불빛 포착 야간 작업 정황. 여기는 요 위에는 평안북도 쪽 어디일 것 같고요. 요 우리나라 서울하고 가까운 데는 개성공단일 것 같습니다. 이런 데에서 뭔가 야간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서해 위성 발사장의 북쪽 지대에 유난하게 밝게 빛나는 한 지점이 보인다. 로켓 운반 열차가 정차하는 기차역과 북한이 최근 건립 중인 수평 조립동 건물에서 약 1km 떨어진 곳이다. 또 서해 위성 발사장 출입구에서 안쪽 약 2km 지점으로 어둠으로 뒤덮인 시각의 한 지점에서만 빛이 관측됐다는 것은 이곳에서 무언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새로운 시설에 대한 개보수나 추가 신축 작업을 벌이거나 로켓 발사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위성 발사 실패한 얘기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과 라진항, 여기에선 라진항 사진은 안 보이는데 거기에도 밝은 불빛이 보이더라. 개성공단은 한국 자산을 현재 무단 사용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라진항은 북러 무기가 거래되는 또 항구이기도 하다. 트럼프 하마스 15일 정오까지 이스라엘 인질 석방 안 하면 휴전 취소, 지옥 쏟아져. 최석진 기자가 위키리크스에서 2월 11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하마스 연기에 맞불 온갖 지옥 쏟아져 나올 것, 초강경 언사. 요르단, 이집트, 가자 주민 재정착 압박하며 원조 중단 거론. 이미 이런 류의 뉴스가 이미 소개가 된 적이 있죠. 어쨌든 요르단과 이집트 등으로 강제 이주시킨 후에 미국이 가자 지구를 넘겨받는다고 그랬는데 우호적인 입장에서는 점령군이 들어온다? 우리나라 한반도에 진군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어, 북한은 소련이 들어왔었고, 그래서 개발을 허갔다. 그러면 그것도 자연적으로 미국 땅이 되느냐? 그거는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이 가자지구를 재건하겠다. 돈 들여가지고, 어떻게 하려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되게 반대 의견들이 꽤 많죠. 전 국공원 차장, 선관위 업무방 선거망 분리 안 돼. 외부 침투 가능성. 김일의 유정헌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2월 11일 날 보도한 얘기입니다. 이미 부정선거 의구심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야당이지만은 이번 헌재 재판에서 결국 전 국정원 차장도 외부 침투가 가능하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망사의 접점이 있어 외부에서 인터넷을 통해 선거망에 침투가 가능했다는 취지다. 그리고 외부 해킹을 통해 해커가 통합 선거인 명부 내용을 탈취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었다고. 또 사전 투표 기록이 조작
가능했다며 심지어 가상의 유권자를 등록해 사전투표한 것으로 표시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 다음에 보안 점검 결과 1, 2, 3, 4, 5 등 보안 장비에 암호가 취약했던 사례는 한 건이 아닌 수십 개에 달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투표장에서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 없이 사람 이름과 주민번호만 가지고 정상으로 확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자기네들은 5%밖에는 못 봤다. 그 5% 범위 내에서는 침입 흔적은 발견은 못했는데 가능성은 있다. 이런 얘기죠. 김영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법원 헌재가 그 서버 그 검증을 채택하면 응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미 이슈가 돼가지고 해가지고 숨길 거 다 숨기고서 뭐 서버 검증을 채택한다 그러면 그게 뭐 증거 인멸을 이미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무총장이 김영빈인데 2023년 7월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 사무총장을 했는데 그전에는 사법연수원 원장도 했고 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했고 춘천지방법원 법원장도 했던 사람으로 예, 나와 있네. 프로필을 찾아보니까. 세계 경제 성장 패턴 또는 쇠퇴라고 해야 할까요? 피터 자이언 2월 11일 뉴스레터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미지 세계가 많은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산업 문제 사이에는 녹색 국가보다 적자 국가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는 투쟁 버스에서도 편도 티켓을 지금 현재 구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디로 떨어질지 돌아올 길을 생각 안 하고 계속 그 지금 가고 있다 이런 표현이네요. 개발도상국들은 고령화 인구와 산업 발전의 측면에서 다소 뒤처져 있지만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는 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가지고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다고 인정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이제는 고부가치에서 첨단으로 그 퍼스트 무버가 되지 않는 한 더 경제를 이끌어 나갈 동력을 만들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죠. 또 브라질 같은 곳에서는 경제 발전을 제외하는 중국의 약탈적 산업 정책을 대체해야 할 것입니다. 브라질이 언제 중국한테 이렇게 경제 수탈을 당하는 꼴이 됐는지 참 깝깝하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인구 고령화 경제 발전의 실패는 많은 지역에서 성장을 지연시킬 것입니다. 이들 국가가 산업 전환을 헤쳐나갈 수 없다면 세계 경제 안정은 상당히 암울해 보일 것입니다. 세계 경제가 다 안 좋아질 것 같다는 그런 그 쇠퇴일 것 같다 이런 거네요. K드라마가 먹히는 이유 감정과 서사를 깊이 있게 그린다는 것이다. 사람은 결국 사람들에게 공감하길 마련이기에 유튜브 쇼츠에서 가져온 얘기입니다. 그런 면도 있겠지만 넷플릭스 네트워크의 힘이 더 크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왕년에 홍콩 무협영화 그 다음에 느와르가 히트를 우리 그 10대 때부터 유행했었는데 그게 이제 뻔한 거죠. 그리고 홍콩 그거는 중국이라기보다도 홍콩 문화였다고 보는데 홍콩이 중국에 넘어가면서 중국이 모험 영화를 뭐 아무리 멋있게 만들어도 흥미롭게 만들질 못하죠. 돈만 들이고 웅장하게 만들지만은 영화 나온 거 두고 보는 사람들 별로 없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최근에 그 미국 영화 리크루트 시즌 2의 한국 소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굳이 그 유튜버는 아니 유튜버가 아니고 영화 속에서 한미동맹을 한 출발 사진을 이승만 대통령 생존 시 뒤에서 지켜보고 있을 때 이 외무장관끼리 국방장관인지 외무장관끼리 서명하는 이때부터 이제 한미 6.25 한국전쟁 끝나고 요구를 한 거죠.
다시는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냐. 뭐 그래 가지고 이제 쭉 내용을 제가 좀 했는데, 뭐 국정원 부인이 납치돼 가지고 도와달라고 주인공한테 얘기했는데, 납치는 러시아가 아니라 일본 야쿠자로 튀어나오는 게 시나리오가 좀 어설프고요. 여기에 이제 어, 연해주가 아니고 어디야, 사할린, 또 그 그쪽 얘기가 나와요. 그 사할린이 캄차커 반도인지 무슨 반도인지, 자관 사할린 얘기가 나오고, 어 그리고 인간답게, 뭐 여기 나오는 우리 그 한국 드라마가 맥히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미국 정보국은 빠져도 그만이지인데, 결국 납치 된 사람들을 구해내 가지고 탈출하는 거로 그렇게 끝나는데, 에, 사할린 쪽이니까, 러시아 배들이 큰 배는 아니고 쫓아오는데, 맨 마지막 장면이 이제 미국의 잠수함이 떠오르면서 구조되는 거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미국도 인간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미국뽕 영화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 히트 칠 것 같진 않네요. 한국을 배신할 수는 없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제목 모음, 걸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저기 현재 탄핵 사건에 대해서 재미있게 비유를 한 뭐라 그러죠? 그 유튜버들, SNS 상에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2분짜리 은행 강도로 비유를 해가지고 재미있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머 감각 또는 해학, 이런 게 뛰어난 사람이 이런 거를 쓸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사실 은행 강도를 실패할 줄 알고, 글쎄요, 이렇게 비유를 한 그런 것도 있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